우선 카르마와 관련해서 이걸 인과응보 또는 뭐 인과율, 이제 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카르마라는 관계를 그 좀 쉽지만 낮은 레벨로 보자면 이게 전생 업보, 전생의 죄값, 전생의 복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낮은 단계에서 보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보자면은 모든 것은 계획되고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731 부대원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막 생체 실험을 하고 못된 잔악한 짓을 했다. 그거 역시도 계획된 거. 그리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돼서 전생에 자른 손가락만큼 이번 생에는 손가락 봉합해주는 일을 하고, 전생에 자른 모가지만큼 이번 생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일을 하더라. 그건 역시 계획된 것. 그 이유는 한쪽으로 반동을 크게 몰아쳐서 반대편 반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작전과 같은 거. 레슬링 할 때 가끔, 요즘엔 레슬링 잘 안 하던데 옛날에 프로 레슬링 할 때 재밌는 거 많죠. 달려가려는데 앞으로도 안 달려가고 일부 뒤로 가서 줄에다가 줄렁 한 다음에 이렇게 반동으로 가는 경우들. 이 카르마의 업보는 보통은 강한 반동을 가진, 즉 극단에 치우친 삶을 살았을 경우에 그 극단의 반대편으로 향한 강한 극단의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최고의 어떤 선인의 경험을 계획하고자 하는 영혼들은 그 전에 그 반동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강한 반동의 반대편 진영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 수많은 영성 지도자들과 영성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무엇을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는 것은 바로 다음 생에 그 현재 네가 편견 가지고 차별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것이다. 여성을 차별하면 다음 생에 자칫 차별받는 여성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면 다음 생에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칫 차별받고 있는 환경을 직접 본인이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 도대체 여자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여자들이 그러면 알듯 모르듯 할 짓을 하는 여자로 다음에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르마 자체는 모든 이게 내가 전생에 죄를 져서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게 사나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필요에 의해서 삶을 설계했다. 영혼들은, 나의 상위 의식, 상위 영혼들은 이 지구별의 체험 활동을 정할 때 하나의 삶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러프하게 여러 개의 삶을 쭉 설계해. 이번 삶에서는 무슨 과정, 다음 삶에서 무슨 과정, 다음 삶에서 무슨 과정. 이 삶에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쪽 삶과 이쪽 삶에서 어떠어떠한 경험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거는 꼭 레벨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죠.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레벨업 할 때 일명 그걸 테크트리라고도 하고 레벨업이라고도 하죠. 어떤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테크트리, 무슨 기지를 짓고 무슨 마법의 열매를 따고 무슨 곳에 가서 무슨 체험을 하고 무슨 몬스터를 쓰러뜨려야 무엇은 아이템을 얻고 그래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와 같은 느낌과 같은 거죠. 가령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쉽게 이해하라고 이런 상상. 영혼이 내가 이번에 태어나면 세종대왕으로 태어날 거야. 세종대왕으로. 그래서 조선을 안정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군의 소리를 듣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성군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세종대왕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경험과 체험들이 필요할까요? 세종대왕의 삶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종대왕으로 태어났을 때 배고픈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배고픈 백성의 삶을 살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는 본능적으로 나의 무의식의 윗단에 굶어 죽은 전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전생이기 때문에. 그럼 굶어 죽는 백성의 경험도 필요하겠죠.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범받지 않으려면 또 무슨 경험이 필요할까요? 나라를 구한 장수라든가 용맹한 장군의 경험이 필요할 거고,
용맹한 장군과 장수의 경험을 해보려면은 겁쟁이로 살다가 가족을 잃은 도망자의 경험도 필요하겠죠. 이거 준비할 게 많네요. 다음, 왕이 됐을 때 신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신하들을 이끌어서 신하들을 주도해가지고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여 어떻게든 한글을 창제하고 신하들을 설득하여 어떻게든 나라를 내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용병술, 용인술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인간관계를 배워나가는 경험도 필요하겠죠. 막 반대가 극심한 환경에서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 뜻으로 이끌고자 하는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중에는 본인이 어거지를 부려서 지도자의 뜻을 망가뜨리는 경험도 직접 해보겠죠. 자, 그러면은 배고프지 않는 경험을 해보려면 배고파 죽는 경험이 필요하고,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려면은 나라를 지키는 경험과 관련된 패키지가 필요하고, 다음에 신하들을 잘 이끌고 사람들의 은덕을 얻으려면 단순히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으려. 공포 정치로 존경심을 구걸하는 것은 일종의 존경심을 힘으로 쟁취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방법이죠. 그거는 어린 영혼들은 또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상급 영혼이 돼야 존경을 받아낼 수 있죠. 존경을. 총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존경하여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하는 거죠. 동네 개를 몽둥이로 쳐가지고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하니까 목줄을 묶지 않고 강아지가 나를 줄줄줄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강아지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 존경받으러 얼마나 힘들어. 세종대왕의 삶을 준비를 하려면 그 전에 수많은 다른 스토리의 준비 과정과 예행 과정이 있어야 성군이 나옵니다. 성군으로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좀 미흡했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인조반정이 나가지고 자빠지신 분이 계시죠. 광해군. 나라도 구했어. 백성들의 민심도 얻었어. 중국의 그 외교에서 중립정책을 취해서 나라의 병자호란이 일어날 뻔한 일을 최대한 뒤로 늦췄어. 결국 광해군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감정관리를 못해서 자신의 대적하는 신하들을 무슨 사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 다음에 대신들의 인심을 얻지 못했어. 인심을 얻지 못하니까 외교를 궁극적으로는 잘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4대 외교가 아니라 중국을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인조반정이 나서 오히려 폐위가 돼버리고 나라는 병자호란에 휩싸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이거 중간에 한 단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이거를 지금 등한시했더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카르마라는 것은 결국 그냥 착하게 살면 다 좋아요가 아니라 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경험과 이런 경험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령 어떤 영혼이 부자가 되는 코스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다. 한 5번의 과정에 거쳐서 5번의 윤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 우선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해. 그 전의 삶에서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굶어 죽는 경험을 해보다. 자, 그 다음 태어났더니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부자가 될 거야. 난 저렇게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뭔가의 본능이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죠. 왜? 직전 생에서 굶어 죽었으니까. 또는 가난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본능적으로 돈에 대한 악착 같은 요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앵벌이, 소매치기, 신문팔이, 청과물 시장에서 다양한 장사, 각종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아보는 경험, 자수성가하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 태어났더니 부잣집. 왜? 전생에 돈 좀 벌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눴거든.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 그래서 부잣집에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부자의 길을 경험을 해보다. 세 번째 다시 태어났더니 태어나자마자 돈에 대한 귀재야. 투자만 했다 하면 성공. 찍기만 하면 그 땅 대박. 무슨 회사에 투자했더니 그 회사가 그냥 대박이 나다. 건드리는 것마다 다, 와, 저 사람은 투자의 신이야.
저 사람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부자가 돼. 저 사람은 탁 보면 뭐가 돈이 되는지 다 알아. 세 번째 삶에서는 돈의 규제. 자, 네 번째나 다섯 번째의 삶에서는요. 이 재물 과정의 코스를 이렇게 보죠. 이 자칫하면 세 번째의 삶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면 자칫 스크루지가 될 수가 있는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의 삶에서는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 이게 네 번째 과정. 부자가로 태어나서 내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서 공유함. 드디어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는 공유는 꿈도 못 꾸죠. 다 내 거야. 이것들 건들지 마. 이런 식이죠. 다섯 번째 삶, 보통은 각 코스의 마지막 삶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를 많은 이들에게 퍼뜨림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과정으로 이번에는 권력의 길을 가볼까? 이 다음엔 종교의 길을 가볼까? 이번에는 인간의 길을 가볼까? 이런 식이죠. 그럼 마지막 과정이 뭐겠어요? 부자 키우는 학교의 교장, 경제학자, 부자가 되는 어떤 문화라든가 관습을 일깨워주는 교사. 근데 정작 자신은 부자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인데 본사는 가난한데 가맹점은 부자야. 이런 형태들.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면 딴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자기는 잘 부자가 안 돼. 영성적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이지만 이거 천박한 사주명리학 방식으로 보자면 이 사주명리학의 천박한 방식으로 높은 방식이 아니라 보자면 남 잘되게 해주는 사주, 남 부자 되게 해주는 이인자 사주 뭐 이런 식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죠. 그 과정이죠.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어떻게 보면은 칼 루이스보다 올림픽의 그 영웅 칼 루이스보다 칼 루이스를 키워낸 코치가 더 훌륭한 영혼일 수도 있고 김연아보다 김연아를 길러낸 코치가 더 영웅일 수도 있고 박세리보다 박세리를 키워낸 박세리 아버지가 더 골프의 신일 수도 있다. 내 너를 스타로 만들어주마. 나는 전에 해봤거든.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결국 뭐 인과응보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유치원 과정이에요. 착하게 살자라고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인과응보를 그 권성징악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사실 성과학은 없다. 다 모두 필요한 체험이다. 자, 이런 관념으로 좀 약간 사고를 확장시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카르마는 윤회의 균형주다. 어떤 영혼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장치이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미리 땡겼었으면은 그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갚아나가야 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나쁜 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매월 내 수익에서 얼마를 내줘야 되는 건가? 즉 전생에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가난함에 살면서 그걸 보상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어떤 경험을 좀 땡겨올 수 있는 요소나 강력한 동기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과 체험이다라는 거죠. 이원성의 법칙은 이쪽 극단으로 가줘야 그 다음 반대편 저쪽 극단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짓을 해본 영혼이 가장 선한 일을 해볼 수 있다. 가장 선한 일을 해본 영혼이 또 가장 나쁜 일을 해볼 수 있다. 우리 동네 그 술 고주망태 깡패 그 못된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은 저급한 영혼이 아니라 실은 내 머리 꼭대기에 꼭대기에 있는 영혼일 수도 있다. 뭔가의 큰 그림을 위한 일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니 편견 없이 보자. 이제 이런 이 카르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저의 에고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많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런 놈들을 가만두면 죄송해요. 제가 강의 때 고양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고양이를 되게 이뻐해요. 네. 제 블로그에 보면 고양이 그림 있죠. 호신생 그림 안 있고. 네. 요즘 저희 집 고양이가 아파서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카르마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사주 만능론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주는 운명을 판단하는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사주 감명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주를 정말 운명을 정확하게 보려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알아야 돼.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 이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알려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 그게 뭐냐면 첫째, 영혼의 미션.
이거 사주로 볼 수 있어요. 뭐 자세하진 않지만 러프하게 알려주죠. 둘째, 영혼의 영양. 근데 이거 몰라. 이거 모른다고. 세 번째, 카르마. 이것도 몰라. 막 태어난 아이는 지금 현재 정보가 태어난 날밖에 없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현재 태어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 사실 아기가 1, 2년이면 이게 아기가 아니라 아메바잖아. 아메바. 그냥 꾸물꾸물꾸물 저쩌 이거잖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격, 성향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죠. 자, 태어난 사주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대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운명 정확히 알려면 세 가지 알아야 해. 첫째, 영혼의 미션. 두 번째, 영혼의 영양. 이 영혼의 영양이라는 게 일종의 영혼의 성장 지수라든가 영혼 성숙도 또는 영혼 숙련도와 관련된 거예요. 영혼의 영양. 다음 요 세 번째가 카르마야. 돌발 변수. 카르마가 근데 문제는 모든 인연줄이 다 요 카르마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인연줄이 가족, 자식, 인생에서 나 사기치는 놈, 나 잘되게 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귀인,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 이거 다 카르마에서 온다는 건데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카르마를 정확히 짜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전생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 수많은 전생 중에 어느 거냐고. 이것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전생이라는 것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건지 우주가 공통으로 경험했는데 그 공통으로 경험한 것 중에 내가 일부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왔다. 그 개념이 사실 더 정확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전생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는 전생을 경험하고 있는 내 의식에 아주 독자적인 의식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 자체가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합체, 분해, 전체 의식과 합체, 다시 분해, 전체 의식과 합체, 다시 분해 이렇다고요.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초등학교의 학생 200명이 있다고 쳐. 그 200명이 중학교에 가면 걔네들이 다 중학교에 가나? 그러면 여러 개의 중학교로 찢어지죠. 초등생이 중학생이 됐다는 건 200명의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여섯 개의 중학교로 찢어진 거야. 그리고 또 각각의 중학교에서는 또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합쳐진다고. 지금 나의 의식이 다음번 학교의 의식에서는 내 의식의 일부로 합쳐지고 다른 의식과 합쳐지고 다른 의식과 합쳐진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생이라는 건 역시도 우주가 공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와서 나의 전생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세종대왕 만들려면 대여섯 번의 이런 경험 필요하고 부자의 경험을 거치려면 대여섯 번의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의미를 둔 건데 자, 우리는 사주, 영혼의 영양, 그 다음에 카르마 세 가지를 알면은 이 사람의 운명줄을 거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세 개 중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사주.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풀어야지 사주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모든 진리를 깨닫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100번 태어나도 안 돼. 100번 태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마치 과학자가 천문학을 관찰을 할 때 무슨 방정식을 가지고 모든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법칙 가지고는 부족해. 무슨 법칙이 더 있어야 돼. 세 개의 재료 중에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 계속 우주를 관찰하려고 하면 내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사주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은 사주로 알 수 있는 거는 영혼의 미션뿐이다, 현재. 영혼의 미션. 근데 영혼의 역량은 사주만 봐가지고 모른다. 그럼 영혼의 역량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영혼의 역량하고 카르마는 현재 이 사람이 살면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실에서의 작용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어렴풋이. 근데 그렇게 구도를 가져가면 어느 정도 맞는데 아니야. 내가 그때 교통사고 났던 이유를 내가 반드시 사주로 밝혀낼 거야. 그거 밝힐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밝힐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거 다 귀신의 장난에 걸린 거야. 왜 귀신의 장난에 건진 줄 아세요? 사주가 맞을까? 에이, 그딴 게 맞겠어? 안 맞을 거야. 그런데 문득 사주 방송이 듣고 싶다. 이것도 홀린 거예요. 이제 사주 방송이 듣고 싶다. 이거 홀린 거야. 이제 사주 방송을 봤는데
5분 이상 보고 있으면 그것도 지금 귀신이나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봐라. 보라고 할 때 봐라. 재밌지, 재밌지. 웃어라, 웃어라. 이 사람 좋아요를 누른다. 구독을 신청한다. 자,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오프라인에 달려가서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거 다 지금 귀신에 홀려가지고 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나를 강하게 넌 못 도망가, 임마. 꼭 우리 집 고양이 동물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러면 아주 발버둥을 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그 장에 넣어가지고 뭐 몇 시씩 가야 돼. 반드시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 하듯이 여러분들을 그 강아지 장이나 고양이 장에다가 확 우겨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명담제에다가 데려놓고 딱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사주를 조금 배웠는데 몇몇 사람의 사주와 나의 사주를 봤더니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맞는 사람만 여기 앉아 있고 방송 듣고 있는 거야. 안 맞는 사람은 에이씨 뭐야 안 맞잖아. 그다음부터 사주에 관심 끊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사주 믿는 사람들은 사주가 맞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거야. 사주 안 맞는 사람들은 알아서 튕겨나간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운명의 장난이에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나를 조종하는 또 다른 내 내면의 나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있는. 근데 왜 하고 많은 선생님 중에 하필 호신쌤일까? 그것도 카르마지. 여러분하고 원래 모든 이정법은 다 카르마야. 모든 이정법은. 사실 이 밑에 있는 글자끼리 합을 봐가지고 사주 맞춘 이거는 합을 보는 건 그냥 참고사항 정도 같은 거지. 그거 가지고 알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카르마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뭔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서로 함께 모였구나. 근데 적어도 의식지수가 어느 정도는 서로 코드가 맞는구나. 왜냐하면 호신쌤은 상당히 코드적이에요. 저하고 코드 안 맞는 사람은 쟤 뭐래? 이런단 말이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지금 저하고 모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카르마 윤회 하는 순간 바로 덮어. 장난해 지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런단 말이지 지금. 근데 내가 뭐 카르마, 전생, 뭐 어쩌고저쩌고 영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계속 보고 있다? 전생에 돌을 닦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것만 확실한 거예요. 사주 가지고 모든 거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사주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운명의 3가지 축 중에 1가지 축에 불과하다. 나머지 2가지 축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유추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그건 우리에게 신이 공개하지 않았다. 신이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가지 더. 미래가 하나가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하나가 아니에요. 오른쪽 길로 간 미래가 있고 왼쪽 길로 간 미래가 있고 그때 그놈하고 뽀뽀한 미래가 있고 그놈의 따귀를 때리고 나간 미래가 있다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미래가 있다고. 여러 가지 미래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버전이.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되면 안 되고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개념이 돼요. 미래를 유도하는 개념. 어떤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 방향성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 생활 태도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나의 운을 좋게 만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미래 유도학이지. 미래 맞추는 아니 미래가 여러 개인데 도대체 한 개여야 맞추지. 미래가 여러 개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게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 명리학이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사주를 볼 때는 미래를 모델링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미래를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사주가 잘 쓸 수 있는 능력,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들,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자, 카르마 작용은 사주를 초월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카르마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길어졌네. 인생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많은 일들이 사주 외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요. 왜 사주 외적인 요소이냐? 자, 영혼은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에 따라서 그 계획이 200% 달성될 수도 있고 80% 달성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달성될 수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달성될 수도 있어요. 사주의 계획, 미션을 되게 거창하게 짰는데 그게 역량이 부족하면은 이게 좀 부실하게 작동이 되는 거고 내 역량과 숙련도
숙련도가 강하면, 인생 숙련도, 영혼의 숙련도가 강하면은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난해한, 예를 들면 명리에서 말하는 온갖 나쁜 기운 다 들어있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만들죠. 김구성